92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선거 그때 전문위원을 했는데 그때 밤 한 11시 반 넘으니까 이 호남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획실로. 그래서 이제 저 경상도에서 몰표가 나오니까 이 호남에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야 무슨 선거가 이런 선거가 다 있냐, 어? 뭐 자식을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우는 선거를 보고서 그때 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느낀 바가 많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낙선한 국회의원을 노무현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92년도였는데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23살에 만났고 그분은 42살에 만났는데 그간의 과정에 제가 느낀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흔히 정치를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신념과 결단의 헌신의 집합체다. 자,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나무가 있으면은 조그만 종자가 하나가 있고 물을만 주면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건 소나무고 어떤 건 천년을 사는 전나무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는데 나는 무슨 종자냐 이거지. 응? 나는 무슨 종으로 살아갈 건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특히 뭐냐면 제일 황당하게 생각되는 건 공직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하고 기업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이렇게 황당한 조직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전에 뭐냐면 계속 뭐를 결정하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바쁘긴 바쁜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하는가, 갑자기 건달 세계에 입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하러 온 거냐, 어? 아니면 내가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냐, 아니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뭔가 인류사에 뭔가 내가 새로운 뭔가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거냐, 뭔가 목표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바쁜 가운데 있어서도 뭔가 내가 좌표를 찾을 텐데 한 번쯤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국회의원 배지라는 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뭐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선거 때 우리가 명함을 나눠주고 나면은 돌아서고 나면 그 지하철역에 쌓여있는 수없이 쌓이는 나의 짓밟힌 명함들, 그때 볼 때 우리의 처참한 심정을 느끼죠. 다른 분들은 전부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관광버스 앞에서 절할 때 그 심정들. 나는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절할 때 그 느낌.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뭔가 우리가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나에게 가슴 찬 무엇인가가 있으려면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꿈이 뭐냐 이제. 이 종자가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갖냐에 따라 결국은 종자가 되는 건데 그 꿈을 뭐냐.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꿈을 가지려 좀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원대한 꿈만 꿔가지고는 헛일이고, 강태공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나이 70살에 이제 결국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합니다. 심지어는 백정 생활도 하고 술집도 수없이 영위해보고. 근데 결국 이제 저기 유리성에 갇혀 있는 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왕자가 6년 동안 갇혀 있죠. 그 왕자를 결국 탈출시키는데 그 왕이 결국 우리나라 주역을 만든 사람입니다. 주역의 8괴를 만든 사람인데 그 왕한테 뭐냐면 그 상대 라이벌은 그 왕의 자식을 삶아 먹여가지고 그 국물을 먹이는 걸로 6년 동안 살게 하는 치욕을 견디면서 만든 게 주역을 만든 사람입니다. 주나라의 주문왕인데 그때 이제 이날을 권토중래를 기다리면서 결국 부인이 도망가 버리죠. 강태공 부인이 살기가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위수강가에 빈 낚시를 기울이다가 주나라에게 절치부심하는 이 사람을 이제 만나서 결국 이제 주나라를 세우는데, 공자가 그렇게 위대한 주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만든 게 이 사람이 육도삼약이나 국가의 모든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정도전이 우리가 귀족의 나라에서 사대부의 나라를 건설할 때처럼 오늘날 경복궁에 있는 모든 현판의 50% 이상을 정도전이 다 썼는데, 그런 뭐냐면 사대부의 나라를 만들듯이 나라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설계를 한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대한 꿈을 가지면 적어도
뭔가 이 어딘가에 나라의 운명을 바꾸든지 인류의 운명을 바꾸든지 뭔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내가 대통령에 나가는 좀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거를 만약에 1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써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냐? 어떻게 할 거냐? 솔루션까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써보시면은 이거 10가지 쓰면 대통령 후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써보세요. 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만약 우리가 18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걸 만약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종교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파가지고 성공하면은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겁니다. 하나를 찾아보자.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바쁜 생활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인 출신 CEO들이 정치 와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기업인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를 모으는 겁니다. 1억, 2억, 3억, 4억.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 10만 표가 모아지면 국회의원이 되고 몇 천만 표가 모아지면 대통령이 돼서 막 500조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형의 자산을 모아서 일반 기업인들은 유형의 자산을 모으는 거고 정치인들은 무형의 자산을 모아서 어느 무형의 자산이 어느 일정 순간에 되면 이게 질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500조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뭐냐면 순식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금방 국회의원 낙선도 하고 되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기도 되고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망함과 위대함을 향해 도전하는 이 시지프스 신화의 주인공 같은 거다. 얼마나 허망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위대한 측면이 있고 역사에 뭐냐면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이 정치의 현장에 있었던 승부사들이죠. 그러면 이 역사의 위대함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굴리는데 그 허망함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해나가보자. 그런데 저는 경제를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게 저는 정치의 본질은 뭐냐?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의 핵심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금부터 뭐냐면 기원전 7세기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백성들이란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가난함과 비천함을 싫어하니까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후대가 끊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 굉장한 말 아니에요? 300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인으로 본 겁니다. 세계 최초로 뭐냐면 3000년 전에 비단이라는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산업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소금 산업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이런 겁니다. 관중이 재상이 되고 나서 요즘으로 보면 술집을 굉장히 많이 차린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무슨 따빤띠엔이라고 되어 있는 큰 대반점 같은 거 수업 차려서 저 사람이 이제 왜 저러나라고 하니까 수많은 상인들을 한 개의 수레를 가져온 사람은 본인 식사 무료, 3개의 수레를 가져온 사람은 말의 사료를 무료로 주고 5개를 가져온 사람은 자유롭게 부린다. 30리마다 객잔을 하나씩 만든다. 30리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오늘날 면 단위의 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설계를 해서 천하의 상인들이 전부 제 나라에 와서 제 나라가 세계 최초의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갈 때 이 경제라는 걸 근본을 자꾸 생각하는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연설문을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88년도에 처음 쓴 나는 왜 독재 정권의 피고인이 되었는가라는 저기 홍보물입니다. 저걸 어떻게 쓰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전부 학생운동한 뭐냐면 이 선거 참모들이 왔는데 맨날 평가만 하고 선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선거가 안 되겠다.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뭐냐면 이 직접 뭐냐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였죠. 사람 중심의 뭐냐면 사람 중심의 사회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연설문을 스스로 쓰는 사람이 돼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설문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연설문이라고 하면 그냥 연설문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일에서는 연설문 없이 연설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연설문은 그 사람의 철학과 영혼의 뼈대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영혼의 집이 연설문입니다. 그러면 연설문을 잘 쓰려면 저는 여러분한테 매주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신간 안내가 다 나옵니다. 그죠? 한겨레 신문 이게 신간 안내를 금, 토요일 날 딱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걸 정독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일요일 정도에 가시면 나는 가급적 권합니다. 서점에 가서 거기 나오는 신간 중에 몇 개를 의미 있게 골라서 목차례도 잡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지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과 지식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큰 문제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면 절대 세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노 대통령이 가장 열독하는 신문이 전자신문이었어요. 지금은 전자신문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신문들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기기가 나오는지 어떤 기술이 태동하는지를 끝없이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냐면 말과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과 우리가 테크니컬한 엔지니어링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사물을 실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스크랩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자료도 회의도 보고 하면은 스크랩 같은 거를 의원회관 옆에 방을 이렇게 쭉 이 서랍처럼 놨다가 이렇게 분류를 집어 넣어놨다가 일요일 정도는 시간을 한두 시간 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서 자기 정리 시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많은 문서 보고서를 보잖아요. 보고서 안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통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나중에 자기 노트로 정리를 해야만 자기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저도 지금 매일 아침 새벽에 혼자 이제 북한산을 1시간씩 걷다가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지니까 이 차츰차츰 뭐냐면 이게 생각이 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기상 시간을 더 땡기고 더 일찍 자고 9시에 자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로는 의정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여기 이해찬 여기 많이 보시죠 이분들. 응? 88년도에 42살이었고 한 분은 저 이해찬 대표는 52년생이었으니까 38살이었습니다. 저기 많이 보신 분들 있죠. 하나는 이상수 장관님이시고 노동이 삼총사라고 이때 뭐냐면 이해찬 의원 보좌관이 유시민 선배였고 제가 노무현 의원 보좌관이었고 경기도 부지사는 이화영 선배가 이상수 의원 비서관이었고 안희정 지사가 이철 의원 비서관이었어. 당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의정 활동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죠. 여러분도 내가 정치를 하려면 의정 활동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 타겟이 누구일까? 흔히는 뭐냐면 SNS를 보고서 뭐냐면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고시 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거기가 오디언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를 감동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냥 폭로하고 뜨면은 뜨는 거지. 근데 그건 절대로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가 안 됩니다. 오디언스는 누구냐? 저기 장관 뒷줄에 앉아있는 저기 있는
고시 본 사람들이 내 말이 합리성이 있구나. 아, 저걸 내가 다시 한번 파봐야지. 라고 느끼는 것이 훌륭한 의정활동이고, 그거는 곧 전환됩니다. 당장은 뭐냐면 막 보도자료를 써가지고서 막 튀는 걸 내면 뜰 거겠죠. 당장은 뜨지만 깊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는 거예요. 난 그런 인내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난 깊은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SNS에 의존해 놓으면 순간적으로는 뜨는데, 그리고 인터뷰 의뢰는 많이 오는데 깊이는 약해질 거다. 김대중,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김대중 후보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내가 신문 스크랩을 다 찾아봤어요. 내가 국회 도서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국회 도서관에 하면 국회의원 방을 빌릴 수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제가 3주 동안 여기를 빌려서 공부를 해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의정활동 1위 김대중, 의정활동 2위 이중재, 의정활동 3위 김상현 의원이었어요. 1등하고 3등이 연대를 한 거고, 당시 김영삼 총재는 화려한 정치인이었어요. 의정활동의 승부를 본 게 김대중 국회의원이었어요. 다음은 그럼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첫 번째로는 좀 전에 우리가 그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의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뭐냐면 국회의원 이 비서진을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하고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같이 회의를 해서 뭐냐면, 왜냐하면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파고드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를 하는 거죠. 서로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300명이 개배인이 뭐냐면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깊어지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권합니다. 2인이나 3인 정도, 만약 기저위에 3인 정도, 각 상임위별로 2명, 3명 정도가 조를 짜가지고 9월 국정감사 하기 전에 전체 산하기관을 한번 다 돌아보시라고. 그러면은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과 연구기관을 다 도시고 오후 한 3시쯤 가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고 저녁을 사주시고 저녁 때 얘기를 듣고 오시고, 이거를 전 상임위별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나면 훨씬 더 깊어질 거고, 모든 문제는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과 연구기관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그 노무현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이철 국회의원, 김정길 의원, 정대철 의원 당시 상당한 돈을 각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포에 사무실을 내고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연구 용역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결국은 한 분은 대통령 되고 한 분은 총리 되고 한 분은 장관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뭐냐면 2004년도에 우리가 17대 국회의원 됐을 때 의정연구센터라고 연구모임 만든 게 김태년 의원, 조정식 의원, 윤호중 의원, 한병도 의원, 이게 우리 의정연구센터 우리 산자유 의원들이었고, 대부분 뭐냐면 공부모임 만들어서 자료집 같이 만들고 내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일정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 영역을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시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대한민국에 뭐냐면 많은 무엇이 지식으로서 뭐냐면 의미 있는 지식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첫 번째로는 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론적 기반이 있어야 정책의 깊이가 비어요. 그런데 공무원 경험이 없으면 절대 현실이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론하고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기업가가 여기에 함께 있지 않으면 효율성을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이게 만든 지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걸 항상 짚어봐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라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각 언론사 보게 되면 한겨레 신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보건 전문 기자가 있듯이 전문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대기자와 우리가 세미나를 공청회를 하나 하더라도 같이 해야 그게 언론에 퍼지는 효과도 있고, 많은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납득이 불가능한 문서를, 유통 불가능한 문서를 우리가 무지하게 보거든요.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유통 가능한 문서를 만들려면 팀을 이렇게 짜는 게 좋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거고 기업인은 이익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익과 고용으로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 가치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국회의원의 가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선 의원님한테 법을 함부로 입법 발의를 하지 마라. 통과되지 않을 거면 발의를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뭐 몇 년도 이게 뭐 시한 마감돼 있는 거 그거 연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입법 건수를 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세계를 천착할 수 있는 법안을 내는 게 좋다. 그리고 법안을 내더라도 충분히 공부해서 나의 세계가 깊은 그래서 그걸 하나 두 개를 내면은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다른 상임위 있지만 그 의원이 내는 거는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기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내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을수록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을 내죠. 그다음에 시간을 잘 쓰자. 이건 이제 우리 조정식 의원에 이제 모시고 있던 재정부 의원이 이제 빈민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자, 이제 노무현은 다 가까우신 분들인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한 말 중에 내가 참 가슴이 와닿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뭐냐면 옛날 학생운동을 하다가 빈민운동을 수십 년을 했는데 어느 날 뭐냐면 국가와 뭐냐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느 날 본인의 수첩을 일정표를 쭉 보다 보니까 일정표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내가 다음번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될 뭐냐면 어디 행사에 참석하는 거 후원자를 만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쓰는 거 여기에 시간을 다 쓰고 있더라. 내가 과연 국회의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 여러분 국회의원 지금 2달 정도 생활하시는데 전자수첩을 다 꺼내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량으로서 나는 의미 있는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구에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 활동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가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이 서울 면적이 8배입니다.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을 제가 재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내가 지역구 내에 경조사를 10번도 안 갔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나는 경조사 가는 시간에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내가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해주고 그리고 시골 마을은 없으니까 그 마을에 관해서 자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헌신하는 나는 그럼 그래서 나보고 다들 국회의원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할 때는 항상 메모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메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민원인들한테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락 없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 차라리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민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뭐냐면 동네 기관장들 모임이 쫙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폭탄주를 먹는 모임인데 그거를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서민들은 마음을 한 번 주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난 훨씬 더 보람되고 유지들하고 만나면 처음에는 표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무슨 회장님 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고 만나면 또 그렇습니다. 나는 더 밑바닥으로 가서 서민들하고 함께 살고 노력하고 동네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수도권이나 뭐냐면 이 호남 지역에는 당원들도 많지만 저는 학교 현장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벼주길 바라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일 교사도 해보고 학교 가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를 자꾸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은 저는 제가 뭐냐면 그 당의 보통 지구당 조직이라는 거 거의 안 만들고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선거 때 보면은 여기 학교에 제가 노력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당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정치인이 생명력이 짧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열성적 지지를 모으는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문제라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절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는다고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리 놓아준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시켜주는 것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나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원래 오늘은 제가 이 뉴딜위원회 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리더십에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좀 전에 저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국회의원 생활에 나는 무슨 종자가 될 건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탄생합니다. 앞에까지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이라는 말은 폴 케네디가 강대국 흥망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술력은 교육에서 탄생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 뭐냐면 어딜 내놔도 뭐냐면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사는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거는 결국 교육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은 어디냐면 이제 미국이 지난 50년간 전체 나스닥을 분석해 보면은 이미 미국은 무형자산 투자가 유형자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R&D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미 하드웨어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외우는 대한민국에서 질문하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 대대적인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기술은 30년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제도는 나라를 100년간 부강하게 합니다. 제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왜 석탄도 많고 4대 발명품이 있는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안 생기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기는가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의 논쟁인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특허 제도를 영국에서 만들거든요. 미국 헌법에 보면 특허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하는 전쟁하는 와중에도 만든 게 미국 과학원을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라는 그 조그만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주식회사라는 제도하고 증권거래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rak 세계 150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제도의 힘. 만약에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정도의 제도를 갖고 있으면 아마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날 미국에서 아마 있으면 훨씬 더 주식 가치가 높을 수도 있겠죠. 하나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는 오늘은 교육 문제만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용호 대표도 있고 이영찬 대표는 없고.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집 자식 부잣집 애들은 뭐냐면 동화전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나눠주죠. 그런데 더 부잣집 애들은 우리가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과외를 했죠. 근데 현재 많은 국민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검색해 볼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음하고 네이버는 우리 국민 참고서입니다. 우리 무슨 일 있으면 다 검색해 보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블로그 기반의 지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연관 검색어 2개만 넣으면 도대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막 지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 개인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국민들에게 강력한 참고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뭐냐면 약 3,300억쯤 들었는데 위키피디아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우리도 뭔가 국민들한테 뭐냐면 강력한 참고서를 줘야 매일 검색해보면 국민이 똑똑해지는 뭔가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요번에 뭐냐면 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육감 이런 분들 인터뷰를 쭉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을 하고 나니까 굉장한 장점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게 가장 큰 새로운 발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점은 너무 뭐냐면 업무 로드가 많고 환경이 나쁜 거죠. 우리 500메가 이상을 시골 학교에서는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선생님이 애로가 부딪히는 거는 좋은 컨텐츠를 EBS에 썼다고 KBS에 썼다고 뭐를 땄는데 이게 전부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반내 수업만 가능해지지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EBS에 있는 거, 만약에 우리가 국회 도서관 이런 거를 학술 정보를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제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국가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줘서, 두 번째로는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여기 막대한 장서가 뭐냐면 전부 우리가 공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모든 학교에서 공짜로 검색할 수 있으면 국회 도서관을 전 국민의 마을회관까지, 마을에 학교까지, 도서관까지. 왜냐면 도서관은 시골에 하나 지면 몇백억씩 들잖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는 국회 도서관을 마을 단위까지, 우리가 아파트 단지까지 우리가 밀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미래 사회가 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문광부도 좋은 컨텐츠가 많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 제가 이걸 쭉 디지털 뉴딜을 조사 2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이제 도지사가 됐는데 18개 시군마다 전부 가로수를 뭘로 할 건지 전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234개 지자체가 전부 다 용역을 했는데 이건 전부 자기네 홈페이지만 있지 통합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자기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이 1년에 500조를 쓰는 나라인데 여기서 만드는 지식 자산을 우리의 대학생과 국민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한 나라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수학을 배워가지고 그것만 배워가지고는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한 아이가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도 굉장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안에서 하버드대학 논문을 검색하면 싼데 집에 가서 검색하면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걸 적어도 아무 학교에서는 싸게 검색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돈 문제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코세라가 190개 대학하고 스탠포드하고 만든 건데 여기 이미 6천만 명이 온라인 학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교가 이미 12만 명이 대학생입니다. 온라인 학생들입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건 이화이저 최재천 교수가 얘기한 건데 좀 있으면 세계적인 스탠포드나 세계적인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은 우리가 세계적인 지식을 못 만들어내면 해석학 교수로 다 바뀔 거다. 그냥 애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식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럼 이게 코세라인데 6천만 명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2만 5천 불짜리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무크라는 게 지금 100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꿈을 크게 가지고 1년에 1조 원을 쓰자. 그래서 전 세계 국내외 10,000명이라는 세계적인 학자를 강의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부 강의를 모아서 해서 한국 학생들은 전부 다 공짜로다. 다 공짜다. 외국 학생들은 대신 소정에 저걸로 라고 하면은 난 대한민국이 일었을 수 있다. 왜냐면 인터넷이 없으면, 디지털이 없으면 절대 미국이라는 전 세계 루트 서버에 97%를 갖고 있는 미국을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데 디지털 세상이 왔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런 학교를, 온라인 학교를, 세계 방송통신대학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1조 원 정도를 들여내서 만들어내면 이게 앞으로 기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채용하는 거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호봉제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결국은 뽑게 될 건데 아마 이렇게 뽑게 될 거예요. 우리 대우증권 사장님 하게 되면 기초적인 거 하고 내가 그냥 서울대 연구대 나오고 무슨 대학 졸업장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 독일에서 어떤 이게 사회 경제 예측 모델을 누가 공부한 저 강의 들었냐? 너 스탠퍼드 누구 교수 강의를 들을 거 알아? 이 강의를 온라인 강의 학점을 아마 듣고 온 걸 나는 그걸 가지고 나는 뽑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학 졸업장이 중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 80%의 대졸자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거를 만들어내면 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유럽이 하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된 유로 뉴스라는 것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싱가포르이 된 거는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었거든요. 저거 우리가 모든 법원의 문서나 공문서를 우리가 다큐멘터를 영어로 한다는 건 어렵다 쳐요. 그러면 뭐냐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를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냐면 만약에 KBS나 MBC, SBS나 우리나라에서 모든 방송 컨텐츠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걸 전부 뭐냐면 내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려면 중국어로 보고 일본어로 보면 일본어로 보고 더빙도 되고 이걸 만약에 선택해서 볼 수 있으면 유럽에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 가장 편한 나라도 되고 아마 사교육비도 대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사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다국어 시스템이 유럽을 하나로 만든 유로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거기는 과거엔 프랑스 불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가졌다. 이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네덜란드에 가보면 3만 5천 명이 사는 조그만 그 와게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식품 하나로만 3만 5천 명이라는 도시에서 66조 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 와게닝한 대학에 가면은 거기에 모토가 뭐 있었냐면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knowledge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탐구해봤어요. 스탠퍼드 교수하고 탐구를 해보니까 노벨상이라는 게 그냥 노벨상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지식 플랫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노벨상 노미네이터 후보자가 18,400명입니다. 근데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부터 4년 동안 스웨덴에 와가지고 티칭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를 받잖아요. 100만 달러를 받으면 40만 달러는 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뭐 전부 렉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식을 다 뽑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를 하다. 이게 일본에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재팬 프라이스를 했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호암상을 하는데 여기 대부분 한국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지 말고 심사위원을 전부 외국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초반을 하면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알잖아요. 탁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친구들은 이미 20대 후반에 30대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 노벨 프로젝트를 이거를 만들어내면 그래서 하면 우리가 대학을 한번 키워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뭐냐면 세계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삼성하고 성균관 모델이 있는데요. 저기에 이 모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두산하고 중공업 사례는 실패한 사례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삼성이 이제 성균관이 계속 학교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학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SK가 어느 한 대학을 지원하고 LG가 한 대학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대학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나는 세계적인 대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은 기부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서정진 회장 강의 들었을 때 예술의 전당 2억 기부하려면요. 본인이 4억을 만들어야 2억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세법상.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대기업과 우리가 한전이 한전공대를 만드는데 참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고 모든 공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우리가 1000대 1이 왔다, 2000대 1이 왔다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대학과 공기업이 학교를 지원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재가 있어야 미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는
내년 연말쯤이 돼야 끝날 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더 퍼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 더 퍼부을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는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 이 B형, V자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그럼 이게 땅을 다 흙으로 메워서 갈 거냐? 아니면 점핑해서 갈 거냐? 라고 하면 두 가지가 다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는 미래를 선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어려운 시간에.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왜냐하면 미래를 선도하려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고 나면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된다. 정부가 정책을 냈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거다. 보면은 링컨 대통령은 그 와중에도 대륙횡단철도를 만들죠. 국립과학원을 만들죠. 노예해방을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댐을 만들었는데 이 후보댐은 당시 12,000명이라는 뭐냐면 선진 기술의 이 집대성을 하는 기술자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회보장법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위기가 오고 나니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하는데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나사라는 걸 만들어서 막대한 돈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GPS나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만든 전무후무한 미국이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아마 디지털 뉴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미래를 선도하자는 측면이 많을 거고,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게 앞으로의 과제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자정부. 그런 걸 대대적으로 그다음에 생산적 복지를 만들고 코스닥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죠. 우리도 아마 뭔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전자정부로 갔다면 우리는 AI 정부로 가든지 뭔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길이 뭘까?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에서 뭔가 세계적인 뭐냐면 그린 에너지 국가로 선진적인 국가로 가는 길은 뭘까가 미래로 가는 길이 있다면 아마 훨씬 더 어려운 거는 아마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좀 있으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좀 있으면 중견기업이 어려워지고 좀 있으면 대기업이 어려워질 겁니다. 굉장한 아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텐데 이때 뭐냐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가 우리한테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로 우리한테 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정치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꾼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다. 정치꾼은 제가 국회의원의 의원회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선배가 이 배지를 계속 꼭꼭 조여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래야 배지를 매일 꼭꼭 조이는 연습을 해야 계속 당선된대. 지금은 여기 이렇게 이걸로 지금 자석으로 돼 있지만 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정치인은 이 현실적인 꿈과 자기의 꿈과 현실의 지위를 이걸 뭐냐면 잘 이끌어 나가는 이런 분들이 정치인이죠. 정치가는 현실보다는 꿈을 중요시 생각하죠. 근데 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제 아주 명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정치가는 현실에서도 승자가 되어야 되지만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승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의 패배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승자가 되지만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는 그런 정치가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론 머스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거든요.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내가 우리 아들이 줘가지고 꼼꼼히 봤는데 참 멋진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단히 멋진 분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때 꿈꾼 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겠다는 게 꿈꾸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은 군사,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군사기술. 두 번째가 뭐냐면 석유 재벌의 록펠러 재벌의 석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GM으로 대비되는 제너럴 모터스인데 이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은 이게 석유 화학 시대와 모빌리티 혁명을 이루는 거고 우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메인스트림 세계를 도전해 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저 선거에 과연 성공할지 못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사람들은 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당신은 어떻게 하냐면 성공했냐라고 하니까 저는요 40시간 일하면서 하루에 80시간 일하거든요. 일주일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면 재밌습니다. 한 5번에 걸쳐 강조를 했는데 저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저 열심히 일하거든요. 라고 하는데 게으르기 25시간이고 24시간을 25시간처럼 일하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는데 이게 은하계에는 이게 태양의 크기만한 별이 1천억 개가 있는데 이 태양 크기의 10,000분의 1이 지구인데요. 그러면 이 은하계는 지구라는 만한 크기 별이 더 많겠죠. 근데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묘비에는 우리 뭐라고 쓰고 죽을까요? 뭐라고 쓰고 죽을까요? 묘비 명단 모아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라고 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노트에 써서 맨 마지막에 묘비에는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내가 멋진 생활을 했다. 그리고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우리 수석 부대표 훌륭한 부대표를 모시고 부대표를 하는 동안에 멋진 국회의원 생활이 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멋진 의정 생활을 기대하시고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막 얘기했잖아요.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한병도 의원, 윤호중 의원, 저 그때 산자위원들이 만든 공부 모임이 여기까지 온다. 근데 멋진 도전이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미래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는 멋진 국회의원 생활과 멋진 지도자의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